제 호가 PO인데 PO는 그 영어로 퍼블릭 오지라퍼의 준말입니다. 그 오지라퍼는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나는 당군의 홍인간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홍인간이라고 표방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오지라퍼라는 용어로 제 식으로 해서 옮겼는데,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사전에 오지랖퍼라는 뜻이 원래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오지랖은 뭐 쓸데없이 간섭하고, 그런데 오지랖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 그리고 자기 가족만의 안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는 삶을 사는 거를 저는 오지랖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어릴 때부터 오지랖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마누라한테 지금 이혼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마누라가 그래서 매일 욕합니다.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저는 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잘해준다고 당신은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잘해줘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야, 마음. 폭삭수가 쓰되 양간식 같은 마음이야. 자기가 폭삭수가 쓰다 보고 여보 우리 얘기 같아. 지가 그래 놓고,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나 이렇게 양간식처럼 살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저는 항상 동갑내기인 우리 78년도 고2 때 만난 그분을 하늘처럼 모시고 사는, 근데 저 돈을 못 벌어주니까 모시고 사는 건 아니고 뭐 부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데, 어쨌든 이혼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퍼블릭을 붙인 거는 오지랖 하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앞에 퍼블릭을 붙였더니 전부 좋아요. 그리고 제가 퍼블릭 오지랖 피오라 그러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퍼블릭 오지랖다. 그래서 제가 계획 중에 하나가 세계 퍼블릭 오지랖 협회 이런 거를 만들 계획인데, 그러면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거는 나서진 않아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나서지는 않아도. 사실 우리가 오늘, 저는 독립운동이란 말 대신에 독립투쟁이란 말을 쓰는데 운동은 너무 한가하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독립투쟁이란 말을 씁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독립운동이라고 그랬다가 엄청 욕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어디 가서 뭘 했다고 운동이냐? 투쟁이다. 그래서 저는 독립투쟁가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때 언급이 될 백산 안희재 선생이, 그분은 무장투쟁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독립투쟁자금의 60%를 조달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김구 선생이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독립투쟁자금의 60%는 백산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들어왔다. 조달됐다. 그거는 그분이 60%를 다 됐다는 게 아니고, 당신도 백산상회를 통해서, 백산무역 백산상회를 통해서 됐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독립투쟁 자금을 받아갖고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구식 합리성으로 생각하면은 수급이 떼야 되지요. 당연히 수급이 떼야 됩니다. 우리 기회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든 10%든 많게는 20, 30% 뗍니다. 그런데 백살 안희재 선생이 한 푼도 안 뗀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구 선생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장부를 대조하는데 거기 경주 최부자 중에 최준 선생이 계셨대요. 그 최준 선생이 이제 그 장부를 보니까 당신이 전한 액수가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분이 통곡을 했대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최준 선생이 진짜 통각을 했대요. 아니 이 사람 수고비는 떼야지 그걸 어떻게 고스란히 다 전달했냐 이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에요. 그래서 발에 가서 농장 만드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은 달라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부를 안 하고 그렇게 기부에 인색해요. 여러분 미국은요 기부 안 하면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그 누구야? 빌 게이츠가 무슨 뭐 타고난 천사라 기부 아니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으면은 엄밀한 의미의 그 부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미국의 고유한 문화예요. 그 문화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 유럽이 없는 문화가 그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예를 들면 그렇게 기부를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도 그렇고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요즘은 부자들이 꽤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많이 하지는 못해요. 왜 안 할까요? 물론 돈이 아까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불신이 있어. 이 내 돈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한 경비 10% 20%만 떼면 좋은데 한 50% 헤쳐먹고 다 헤쳐먹을까봐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막말하는 캐릭터인데 광고가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받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소한의 아직 써야 될 최소 빼고 전부 다 정말 공정하게 바르게 쓰는 대로 아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복회는. 근데 많은 기관 많은 곳이요. 어떻게 돈을 쓰냐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인건비로 챙겨가요. 그래서 재단인데 인건비 비중이 막 7, 80%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재단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 120억 쓴다. 인건비 비중 20, 30%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저 경상도에 있는 어느 재단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사장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게 7, 80%래요. 그러면 100억이면 2, 30억만 프로젝트에 쓰고 나머지 전부 인건비예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최근에 제가 정규재 아주 보수 논객이죠. 저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대한민국 예산이 지금 700조로 책정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360조였다. 계속 늘어서 지금 700조로 출발하는데 이 예산에서 10%에서 20% 정도는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정규재 씨의 이 발언을 정말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적 자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헤쳐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나라 팔아먹는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나라 팔아먹는 재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고 사실 그냥 그 당시에 87년에 제가 석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석사면은 지금 박사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소위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임원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대학원 들어가 보니까 교수가 제일 썩었다 그래가지고 그 썩은 데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수도 접고 그래서 영화평론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왜 영화평론을 했느냐,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왜 돈 못 버는 영화평론을 했냐고 물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를 안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 공부밖에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빈말이 아니고 재수 없어도 사실입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일 잘한 거는 노래고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제일 잘하고 제일 쉬운 거는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전교 1등은 못해도 반에서 1, 2등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많은 서울대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있어갖고 저는
서울대 인맥을 활용하지 않고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좋은 일을. 왜냐면 좋은 뜻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학연. 근데 요즘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좀 찾아서 같이 뜻을 모아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그 우리 장관 인사에서 아주 인상적인 서울대 육사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저 이종철 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사 검찰 새 인연을 끊어낸 것.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세 세력이 전통적인 의미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만 그 시도는 저는 위대한 시도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 출신이지만 정말 서울대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된다. 예? 정말 괜찮은 AI 기획수석 요번에 하정우라고 배우하고 갔던 AI 기획수석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예요. 77년생인가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 친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인사되고 나서 막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블로그가 뜨면서 최적의 인사다. 지금 AI와 연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고 정말 적임자를 뽑았다고 막 주변에서 칭찬하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런 인사를 너무 경험한 적이 오래돼가지고 그 하정우가 된 거에 우리가 같이 막 기뻐하고 이 친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잘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잘 못하면은 제가 인맥 그 친구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가 그 선배한테 벌써 다 연락해놨습니다. 조만간 내가 너한테 연락할 거니까 하정우하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AI 쪽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AI 최고 인재들을 그 친구랑 연결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게 다 퍼블릭 오지알포 PO의 일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할 내용은요. 실제로는 두세 시간 이렇게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학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료로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이 강의안은 작년에 제출한 강의안과 7, 80% 같습니다. 굳이 제가 바꿔야 될 필요를 못 느꼈고요. 그리고 작년 이후로 몇 편의 신작들이 이 독립역사,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화들이 선보여서 그 영화들을 제가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가장 최근 영화가 뭐냐면은 하얼빈 정도? 하얼빈 보신 분?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셨기 때문에 500만 가까이 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감독이 누군지 모르고 영화를 보시는데 이 감독이 누구다 그러면 막 놀랄 거예요. 우선 이 감독은 내부자들의 감독입니다. 내부자들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내부자들 이병헌 그 내부자들의 감독입니다. 900만 이상을 센세이션이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남산의 부장들의 감독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의 감독이에요. 그 사이에 마야강이 있었는데 마야강은 실패했죠.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 근데 남산의 부장들과 그 내부자들은 둘 다 크게 성공한 영화죠.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 1000만은 못 갔지만 내부자들은 900 몇십만까지 갔고요. 남산의 부장들도 꽤 지금 스코어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꽤 큰 성공을 거뒀어요. 자, 지금 그 영화가 마음에 드신다라고 말씀하신 저 선생님은 우민호 감독 그리고 이 영화를 기획 제작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안중근 하면 영웅인 건 다 알아요. 그쵸? 30대 초에 죽었고 그래서 바로 2022년도에 그 국제시장과 해운대의 감독인 윤재균이 뮤지컬로 영웅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뮤지컬 영화로 만들었고 또 뮤지컬 영웅도 있잖아요.
인기 뮤지컬 중에 하나죠. 거기서 영웅은 안중근을 포함한 같은 독립투쟁가들이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뮤지컬 영웅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자, 몇 분 손 드셨는데 뮤지컬 영웅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장 영웅은 누구라고 느끼셨나요? 안중근이 가장 영웅이라고 느끼셨어요? 혹시 뮤지컬 영웅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더 영웅적이라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 손 드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10주년 때인가 하여튼 안 보다가 세종문화회관하고 그 예술의 전당 가서 두 번을 보고서 제가 거품으면서 욕을 했는데 그 뮤지컬은 안중근보다는 영웅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훨씬 더 영웅적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든 무슨 말이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 설화 캐릭터 원래 없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뮤지컬 영화 보신 분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설화가 이제 자기를 살해하려는 때 그거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질책을 하고 그 결과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주저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 그 여인을 원래는 말이 안 되죠. 바로 잡아서 자기들 경비병 오게 해가지고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좀 보자. 내일.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이거는. 그리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저는 저기 영화 평론하고 영화 얘기를 하지만 영화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문화 종합 기획자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저기 김훈 선생이 쓴 이 하울빈 소설 읽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분 안 들으셨는데 여기서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 소설을 읽고서 그 안중근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김훈 선생이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영웅 안중근이 아니라 인간 안중근. 그래서 그 영웅적 면모를 다 제거시킨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된 영웅적 면모가 만약 그게 이토 히로부미나 이 소설은 어디로 가느냐? 메이지로 갑니다. 메이지 일왕. 우리한테 일왕입니다. 근데 그들한테는 천왕이죠. 그리고 그 7일 메고 그 이른바 황국사관 조선총독부 역사관에 그 입각해 사는 사람한테는 천왕이죠. 이 소설 읽으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기서 메이지 일왕이라고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다 천왕입니다. 천왕입니다. 고종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왜? 고종은 문제가 많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언급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메이지 나오면은 우리한테 일왕인 메이지를 단 한 번도 일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라는 표현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이 책에 조선의 왕비라고 나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희 3자작 시점에서 조선의 왕비. 그러면 메이지 일왕의 부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일본의 왕비라고 해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조선의 왕비라 그랬으면은 일본의 왕비라 그래야죠. 근데 뭐라 그러죠? 황후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하든
꼼꼼히 보고 듣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30문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그 외의 책이었습니다. 2023년. 이게 무슨 증거냐? 우리나라 지도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도 얼마나 친일 매국화가 되어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면 다 놀라요. 심지어는 황현필도 놀라요. 대한민국 지금 제일 인기 강사인 황현필한테 내가 만나서 이 책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는 황현필이가 저한테 뭐래요? 선생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그냥 추천서 써서 보냈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반론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김훈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역사 전문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백몇십만의 역사 강사고 진짜 제가 오늘 자료 많이 가졌는데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이런 책을 쓸 정도의 지금 대단한 역사학자죠. 근데 그 친구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걸 안 갖고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에서 전봉주를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하세요? 동학 뭐라 그러죠? 동학 수계라고 그러죠? 동학 적조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중간적 입장이라면 동학 적조라 그래야 되죠. 동학 수계라 그렇죠. 동학 수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김훈의 관점이 아니고 그 일본 기록을 옮기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조선의 관의 입장 아니에요. 이거는 김훈의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김훈은 동학 적주가 아니고 동학 수계 전봉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 우리가 요즘은 여러분이 여기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혹시 을사보호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가 배울 때 다 을사보호족으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은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이 병행합니다. 그 을사조약을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을사조약이라고 썼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과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과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역사라는 건 결국에 뭐 제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사관의 문제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사실을 더 중시할 거냐 사관을 중시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을 더 중시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실증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친일매국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실증주의가 뭐예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아니고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한 게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랑케가 말하는 실증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랑케도요 객관적인 그 뭐 역사 서술가 아니에요. 독일 내셔널리즘적인 입장에서의 그 사실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시아 최고의 기록이라고 역사 기록이라면 사기가 객관적으로 쓰인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역사도 객관적으로 쓰인 거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조선 500년 동안 쓴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건 위대한 기록이죠. 가끔 어긋나기도 하고 왜곡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초의 기록은 왕도 함부로 못했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조선하면은 당쟁만 있었고 사화만 있었고 다 죽이고 이렇게, 그리고 막 노비를 막 함부로 죽인 것처럼 황필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절대로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선조 때 정여립이라는 관리가 양반이 선조한테 잘린 다음에 대동계를 만들어서 이른바 상민 천민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술도 마시고 시도 짓고 같이 검술도 하고 그게 대동계였다는 거를 작년 그 넷플릭스도 개봉했던 전랄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 전에 이제 정렬입에 대해서 대충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전랄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랄이라는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투자해서 만드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선조가 얼마나 개차반이고 반면에 그 얼마나 많은 의로운 상민, 천민들이 있었나를 그 전랄이라는 영화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됐는데 넷플릭스의 투자 영화가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했는데 그 영화가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굉장히 비판을 여기저기서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부산영화제 가서 그걸 큰 스크린에서 보고서 저는 작년에 하얼빈 만나기 전까지 작년 베스트 1이 전란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영화의 오락적 재미를 넘어서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 관점, 그 역사적 시선에 제가 그냥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열입의 그 대동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요번에 우리 대선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두 가지를 내세웠죠. 억강부약 그리고 대동세상. 대동세상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동시에 주창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두고 봐야 된다. 좀 더. 그리고 지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자기의 두 가지 꿈으로 내세운 지도자.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전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야 이런 꿈을 가진 후보라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도 할 거지만 혹시 그 기대를 저버리면 또 나름대로 제가 일개 영화 평론가지만은 일개 영화 관계자지만은 또 할 수 있는 그 비판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강의안이 있어도 강의안을 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의안은 이제 제자가 애써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는 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느 영화의 장면이죠?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의 주역은 누구죠?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봉오동 전투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저기 계시네. 그쵸? 근데 이 영화에는 홍문호 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누가 홍범도 장군도 나왔죠? 최민식이 나왔죠?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봉오동 전투는 그렇게 만만한 영화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봉오동 전투 볼 때는 심심하게 봤어요. 그걸 제작한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명량, 노량, 그 이순신 3부작 만든 김한민이에요. 빅스톤 픽처스. 그 친구인데 이 원신영 감독 그리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그런 걸 의식 못했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아는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을 영웅 만드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 봉오동 전투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독립투쟁가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3명이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거 빛이 이거 나오는 게 이거 맞죠? 요 우리 준열이, 유준열, 유해진, 조우진 이 세 명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딱히 뭐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야. 요 인물이 가장 중심이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중심이 요 인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이 사진 찍을 때 그것까지 배치를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디테일이 뛰어난 거예요. 홍범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최근에 봉오동 전투의 진짜 주인공은 홍범도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봉오동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이 최우산 장군이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소설이 나왔죠. 그 최성주라고 그 손녀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요즘 제가 밤미뜨기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거의 같이 지금 그 활동해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너무 모든 게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 장군만 얘기하는 게 속상하다 그거야. 가족으로서. 최진동, 이 최운사 이분들이 우리 방현석 작가가 쓴 범도라는 1300쪽이 넘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형제들, 최형제 이야기들이 우리 홍범도 장군이 가서 최진동 최운산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가 잘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그 최운산 그 장군을 집중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갖고 저도 최운산 장군 그 스토리를 어떤 식이든 컨텐츠로 개발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봉오동 전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시도를 한 영화예요.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무심코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영화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 그리고 방현석 작가도 저하고 이제 방현석하고 이덕일 소장하고 이덕일 TV에서 같이 이 범도 나왔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셋이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방현석 작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의 인품이나 성품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그거를 잘 구현한 거다. 항상 자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남한테 공을 돌리는 그러한 홍범도 장군의 그 인품을 잘 드러낸 영화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특별히 역사적 관점을, 이때의 역사적 관점은 일반 역사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관점을 말할 때는요, 역사적 관점으로 영화를 본다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역사. 저는 대한민국에서 영화 역사를 가장 중시하는 평론가고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봉준호를 말할 때는 봉준호 영화만이 아니고 1895년, 올해가 영화 공식 출연 130주년인데 1895년 12월 28일 공식 출연한 영화 그 역사 130년이라는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저는 봉준호를 말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영화 역사라는 관점. 또 하나의 관점은 뭐죠? 일반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general history. 그러니까 일반 역사의 를 중시하면서 일반 역사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전문가들한테는 웬만한 역사 영화들은 다 박살이 나죠. 왜? 그들은 전문가니까 아무리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도 그 전문가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 전문가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도 마찬가지죠. 그 역사로 파고 들어가면은 부족한 게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그 인간의 그 인물됨을 볼 때는 이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 그리고 어차피
저기 상업 대작 상업 영화는 몇백억 들여서 만들면 여러분이 짜증이 나도 액션, 스펙타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작이 드라마로만 승부 걸면 그 가령 인물들의 내면 묘사라든지 그들의 대화 이런 쪽으로 가면 막 지루해하죠. 저는 그런 영화를 선호합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작들은 액션을 적절히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를 가장 잘 만든 사람이 예전에는 강제기였고요. 그게 태극기 휘날리며예요. 휘리.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가령 한 2시간 좀 넘을 텐데 반은 스펙타클, 반은 액션, 반은 드라마, 형제의 드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또 10년 지나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영화가 뭐냐? 그게 명량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대 그러니까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다 합해서 역대 흥행 1위작이 명량인 건 아시죠? 1780 뭐 이래가지고 그 기록이 앞으로 깨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그 점에서 그 태극기 휘날리며가 2004년이고 명량은 2014년인데 10년 차를 두고 제가 그랬어요. 태극기의 역사 버전. 명량. 그러니까 대중영화는 큰 영화는 스펙타클, 볼거리, 들을거리. 이때 이 스펙타클은 단순히 볼거리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볼거리예요. 스펙타클은. 근데 저는 영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악, 사운드라는 거를 늘 의식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이 스펙타클은 들을거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악 없는 그 대중영화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실험영화들은 음악 안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안 쓰는 대표적 감독이 누구죠? 이창동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은 흥행이 잘 안 돼요. 왜? 음악을 최대한 절제합니다. 근데 대중영화는 기본적으로 음악으로 감정의 동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대중영화예요. 상업영화고. 그래서 음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그 영화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게 못하게끔 거리를 떼게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음악도 최대한 배제하고 좀처럼 음악을 쓰지 않습니다. 버닝은 예외적으로 좀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박찬욱 감독, 여러분이 아시는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음악을 어떻게 쓰냐면 그 펼쳐지는 이야기나 영상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반대로 음악을 많이 씁니다. 가령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배경음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데 박찬욱 감독은 어떤 식으로 음악을 쓰느냐? 슬픈데 반대로 슬프지 않게 경쾌한 음악을 쓴다든지. 박찬욱, 김지훈 감독이 주로 그렇게 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배경음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음악의 대위법적인 그러니까 컨트라 펑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그냥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대중영화예요. 근데 어떤 영화들은 그걸 깹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에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여러분이 박찬욱 감독 모르는 사람은 박찬욱 감독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실 거예요.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이름 정도는 다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모를 수 없는 감독이 크게 3명이 있죠.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근데 홍상수는 영화를 본 분이 거의 없어요. 이름만 알아. 왜냐면 김민희하고 부르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본 분은 거의 없어. 근데 봉준호, 박찬욱 영화는 좀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욱은 대표적으로 음악을 그렇게 쓰는 감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찬욱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뭐 올드보이 아직 제1세 공동경비구역이에요. 공동경비구역 제1세 몇 년도죠? 2000년도 영화예요. 3번째 영화입니다. 그 외국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을 제2세 공동경비구역으로 알아요. 왜? 아닙니다. 근데 92년도에
다른 해가 꾸는 꿈, 그 다음에 3인조 두 편을 통해서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8년을 앵벌이합니다. 글 쓰고 강의 가고. 우리 저 박찬욱은 평론가보다 글을 훨씬 잘 써요. 저보다 뭐 솔직히 저보다 훨씬 잘 써요. 그러니까 박찬욱은 정말 그 수준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를 만들 때, 예?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혹시 막 그 액션씬 기억나요? 없어요. 조건이 뭐냐? 액션씬 연출하지 않겠다. 그냥 최소한만 하지 그 태극기 휘날리면처럼 그냥 스펙타클한 영화는 만들지 않겠다. 그게 박찬욱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 당시에 600만가량 터지면서 그 전에 세운 휘리의 기록을 깼고 2000년에 그게 지금도 박찬욱 감독의 최고 기록인데 제가 박찬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박찬욱 감독은 죽을 때까지 1000만 영화 못 만든다. 봉준호는 1000만 감독 1000만 영화 2편 했잖아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독립영화 얘기하는데 너무 영화 얘기해 죄송한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찬욱은 뭐냐면은 박찬욱은 철학가 출신답게 개인의 내면으로 침잠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찬욱이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박찬욱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봉준호는 전공이 뭡니까? 사회학과예요? 자기 입으로 선생님 저는 사회학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회학을 선택했잖아요. 봉준호 영화는 항상 개인이 사회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영화가 비록 미키 세븐틴은 실패했지만 2편이나 1000만 영화가 나온 거고 그 관객과 비평 이거 종합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게 봉준호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자, 이 한 장면 설명하는 또 이렇게 샜는데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946년 자유만세 최인규. 이 최인규는 사실 친일 영화인이었지만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태세전환을 바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방 후 영화를 말할 때 해방 영화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자유만세인데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맛배기로 뭐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독 최인규고 주인공 전창근인데 이 전창근은 이른바 해방 이후 해방 전후의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방 직후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가해 만든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기를 권하고요. 보시면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1940년대, 그러니까 8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좀 오래전 영화를 볼 때는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2025년의 기준으로 그 기술적 완성도를 생각하면서 뭐 너무 후져 연기도 어색하고 뭐 그건 지금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성.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냐? Historical Significance, 역사적 의의가 있는 영화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뭐 촌스러워서 못 봐요. 어색하기 짝이 없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합니다.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다. 간호부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에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티전이 새벽녘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해방 영화로서 가장 중요한 영화였다라는 것. 그래서 해방 이후 독립전쟁 영화의 제작의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 머리에 넣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유관순 열쇠에 관한 영화. 예? 우리 독립투쟁가 중에서 제일 많이 영화화된 인물이 남자는 안중근, 여자는 유관순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그 독립투쟁사의 그 컨텐츠를 보면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이 있었는데 무장투쟁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장투쟁. 왜? 영화는 기본적으로 액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렇게 연설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안중근 내 영화가 맞냐? 이토리 부부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윤봉길, 윤봉착 이런 분보다 왜 안중근이 이토리 부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에? 우리 저 정한론의 선봉이었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죽이지 않았으면 물론 그 이토 히로부미는 죽으면서 빠카야로 이러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로 인해서 더 핍박이 심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일본의 상징적인 인물을 살해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영화로 많이 된 거고 우리가 지금 항상 독립투쟁하면은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유관순 같은 경우는 유관순 우리가 열사라고 그러죠 보통. 자 윤봉준 감독이 1959년에 이제 만든 영화인데 자 이거 뭐 더 이상 도군봉 근데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네요. 1959년 국산 영화 흥행 10위, 관객 수 76,219명.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 명은 되는 거겠죠. 유관순의 내레이션을 통해 영화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일본군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관순이 동네 아내들과 함께 여성들의 힘으로 독립투쟁을 조직해나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유관순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도군봉이라는 배우의 페르소나가 합쳐져 새로운 화학적이 일어난다. 도군봉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우리 또 멋진 배우였죠. 특히적으로 악력 캐릭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도군봉도 연기하셨고 유튜브 시청 가능하니까 여러분 좀 나중에 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에 관한 영화들 나중에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윤봉춘, 김기덕 이런 분들은 그 당시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감독 중이니까 그냥 참고해 보시고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는 요거죠. 조민호 감독의 한국 유관순 이야기. 고화성이 아주 멋지게 연기를 해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영화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꼭 한국 유관순 이야기 요거는 좀 유관순에 관한 영화로서 꼭 챙겨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흑백의 이미지도 그렇지만은 그 고화성의 유관순 해석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꽤 100만이 넘는 아주 저예산 독립영화였는데 100만이 넘는 그 나름대로의 큰 성공을 거뒀고 비평적으로도 꽤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전창근.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만세의 주인공인 전창근이 여기서 감독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안양 스튜디오에서 세트 촬영하고 국내 최고의 제작비와 큰 스케일로 화제가 됐는데 흥행은 그냥 1위 아니고 5위 정도였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안중근을 모독한 영화죠. 이 서세원이라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영화가 나왔는데 유호성이 안 주고 나오는데 요 2004년에서 영웅 윤재균이 나올 때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다음에 우민호 하얼빈이 나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도마 안중근 때문에 너무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완전히 일본적 시각이죠. 일본은 안중근을 뭐 어떻게 보죠? 테러리스트 보는 거잖아요. 테러리스트 보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일부 안중근을 존경하는 인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네 역사 최대의 영웅인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만든 영화가 이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세원을 개인적으로 뭐 탓하고 욕하고 싶진 않지만은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연출을 해가지고 망한 사실은 연출은 그러니까 시나리오하고 연출 중에서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길 거냐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연출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왕의 남자가 이준익 감독이 만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1000만 넘는 그 시점말로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그 시나리오가 좋다라고 막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안 돼가지고 그 이준익 감독이 지금은 잘 나가는 감독이지만 그때 첫 번째 만든 연출 키드캅이라는 영화를 쫄딱 망해가지고요. 이준익 감독이 기획, 제작, 감독을 다 하는데 키드캅이라는 데뷔작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가 안 됐어요. 그 두 번째 영화로 이제 왕의 남자를 했는데 아니야, 두 번째 영화가 뭐냐면 그 황산벌. 황산벌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그 한국 영화 역사를 보면은 역사물이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거치면서 2000년대에 이를 때까지 역사 영화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드라마는 막 TV에서는 역사 드라마가 막 1990년대 풍미했는데 그 역사 영화는 거의 안 됐어요. 그 징크스를 깬 두 영화가 2003년에 나온 스캔들 조선남녀 상렬지사와 황산벌입니다. 그 영화가 200만, 300만의 그 나름 흥행을 거두면서 역사 영화가 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다시 도전한 게 뭐냐? 왕의 남자예요. 근데 왕의 남자 황산벌을 만들고 했는데도 왕의 남자 투자 잘 안 됐어요. 그때 강호석 감독이 20몇 억인가를 투자해 줬는데 그걸로 1000만 터트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왕의 남자가 1000만이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역사 영화의 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 흥행작이 명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 영화가 1000만이잖아요. 그러면서 역사 영화가 곧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시대물 암살 같은 영화 1000만 넘고